안녕하세요. 2022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고추 강의를 맡게 된 화성군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팀 박지은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고추의 주요 병해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고추의 주요 병 발생의 원리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식물체의 병이 발생하는 요인에 대해서 나타낸 그림입니다. 병이 생길 때에는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떨어져야 발생하게 되며 어느 하나의 조건이라도 적합하지 않으면 발병량이 줄게 됩니다. 세 가지 조건으로는 병을 발생시키는 병원균과 병원균이 서식할 식물체, 그리고 병원균이 살아갈 환경 조건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은 환경 조건뿐이므로 환경 조건을 조절해 주는 것이 병의 억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병원균은 특히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노지, 시설 상관없이 환기와 배수에 신경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탄저병의 경우 빗물이 튀면서 옆 식물체로 옮겨지기 쉽기 때문에 수분 관리에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질소가 과잉된 환경에서는 연약한 줄기로 도장하기 쉬워 병해충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고추에 발생하는 주요 병은 병원균의 종류에 따라 곰팡이병, 세균병, 바이러스병으로 나눌 수 있으며 곰팡이병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역병, 탄저병, 시드름병 등이 있고 세균병에는 풋마르병, 반점세균병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병들 중에 이번 시간에는 고추에서 주로 발생하는 몇 가지 병들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고추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탄저병입니다. 탄저병은 곰팡이에 의한 병으로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99% 정도가 빗물에 의해 감염되므로 수분 관리에 특히 유의해 주어야 합니다. 탄저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사진과 같이 과실에 작은 반점이 생긴 후 둥근 무늬로 확대되면서 점차 그 부분이 움푹 파이게 되는 궤양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탄저병의 가장 좋은 방제 방법은 병든 과실을 제거해 전염을 막는 것입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병든 열매를 즉시 제거할 경우 방제 효과가 50% 이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탄저병 방제 시에는 6월 중순부터 강도가 약한 보호살균제 위주로 시작하여 점점 강도를 높여 7월 하순에는 호흡저해제, 8월 상순에는 혼합살균제를 살포하는 것이 약해를 입지 않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탐자병과 함께 고추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히는 역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병은 다들 아시다시피 뿌리와 가까운 지재부가 잘록해지며 갈색으로 썩고 결국 그루 전체가 썩어버리는 병입니다. 역병 역시 탄저병과 마찬가지로 곰팡이병인데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발생하기 쉽고 따라서 여름 장마철에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역병은 토양 전염성 병으로 연작할 때 발생하기 쉬운데요. 역병균은 기주식물인 고추가 없더라도 토양 안에서 2년에서 8년 정도 생존이 가능하므로 한 번 역병 피해를 입은 포장에서는 다른 작물로 돌려서 재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토양 속의 역병균은 뿌리와 가까운 지재부를 통해 옮겨가기 때문에 뿌리가 상처 입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튀기는 빗물 혹은 물에 의해 전염되기 때문에 일항에 높여 튀긴 빗물의 유입을 막아주는 것 역시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병은 풋마르병입니다. 풋마르병은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병과 달리 세균성 병으로 다습한 환경보다는 고온 건조한 환경에서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따라서 비교적 강우량이 적었던 작년 여름에 유독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풋마른병이 발생하게 되면 왼쪽 사진과 같이 낮 동안은 시드름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저녁이나 약간 흐린 날에는 회복하는 듯이 보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폭이 전체가 아래로 처지고 푸른 상태로 시들며 말라 죽게 됩니다.
병원균은 토양 뿌리로부터 감염되어 물이 이동하는 물관 속에서 증식하여 수분 이동을 막기 때문에 시들게 되는데요. 이를 판단하는 방법으로는 시드름 증상이 나타나는 줄기를 잘라서 물에 담가 보면은 곧 하얀색의 세균이 나와서 두 번째 사진과 같이 물이 곧 탁해지고 뿌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풋마른병균은 방제 약제가 없고 토양 속에 병원균이 5에서 8년 정도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생 시에는 옥수수, 콩과 같은 화분과 작물로 돌려짓는 것이 가장 좋으며 피치 못할 경우 다조매 잎제와 같은 토양 살충제를 활용해 토양 소독을 통해 밀도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병원균은 바이러스병입니다. 바이러스는 주로 총체벌레, 진딧물 등의 해충에 의해 전염되고 그 종류가 많고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예방 위주로 해충 방제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중 고추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이 TSWV, 곧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입니다. 칼라병이라고도 불리는 이 병은 꽃노랑 총체벌레에 의해서 옮겨지며 위 사진들과 같이 다양한 증상으로 고추에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 병이라고도 불립니다. 다행히도 요새 칼라병 저항성 품종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피해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재배 시 총체벌레 방제에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잎이 올록볼록해지며 모자이크 증상이 나타나거나 세 번째 사진과 같이 키가 크지 않고 생육이 저하된다면 CMV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CMV는 진딧물에 의해서 옮겨지며 초기에 감염될수록 기형이 심하고 그 피해가 심해지니 초기부터 방제에 유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바이러스는 조금 전 말한 두 개의 바이러스 이외에도 많은 종류가 있고 육안상으로 쉽게 구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은 바이러스병을 진단할 수 있는 검정 키트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혹여나 바이러스 의심 증상이 보일 때에는 언제든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연락하시면 곧바로 진단해 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이러스를 방제하기 위한 해충 방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으로 말씀드릴 해충은 TSWV를 옮기는 총체벌레입니다. 총체벌레는 5월 하순부터 밀도가 증가하여 7월 초순에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총체벌레는 꽃가루를 주로 섭취하기 때문에 오른쪽 첫 번째 사진에서 보듯이 꽃 주변에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또한 어린 잎을 가해하여 두 번째 사진과 같이 짝잎 현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총치벌레는 알에서 성충까지 성장하는데 18일가량밖에 걸리지 않아 알, 약충, 성충이 같이 있어 방제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성충 한 마리가 150개에서 300개의 많은 양의 알을 낳기 때문에 급속도로 퍼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초기 방제가 매우 중요한데요. 밀도가 증가하는 5월 하순 이전인 5월 중순부터 기작이 다른 약제 두세 개를 돌려가며 5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집중적인 방제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CMV를 전염시키는 진딧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딧물 역시 총체벌레와 유사하게 세대가 짧아서 급속도로 퍼지기 쉽기 때문에 퍼지기 전 예방 위주로 방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담배나방입니다. 담배나방은 특히 작년 고온 환경이 지속되면서 특히 피해가 많았던 해충이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나방은 지금 사진에서와 같이 어린 애벌레가 고추 과실 속으로 들어가 고추 과피에 구멍을 내고 고추 씨를 가해하여 속을 까맣게 변하게 만들어 상품성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1세대의 피해가 커 초기에 방제하는 것이 좋은데 방제를 할 때에는 밀도가 높아지기 이전 6월 중하순부터 8월 하순까지 10일 간격으로 4에서 6회 정도 실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약을 살포할 때에는
햇빛이 약한 새벽 혹은 해질녘에 살포해야 약해를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박이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박이응에 역시 앞서 말씀드린 주요 해충과 유사하게 알에서 성충까지의 세대가 7일 내외로 매우 짧기 때문에 초기에 방제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응애는 총체벌레와 진딧물과 달리 바이러스 병을 옮기지는 않지만 두 번째 사진과 같이 입 뒷면에 붙어 세포 내용물을 빨아먹게 되고 결국 첫 번째 사진과 같이 앞면까지 희끗희끗하게 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광합성을 유발할 수 있는 세포가 손상되어 양분 흡수가 줄어들게 되고 심할 경우 식물의 위조, 고사 증상까지 유발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고추의 주요 병충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병해충 약제를 사용할 때에는 작용 기작이 다른 약제를 번갈아 가며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번갈아 사용해야 하는지 아시는 것이 좋을 텐데요. 이는 저항성이라는 성질 때문입니다. 병균이든 해충이든 한 가지 약제를 살포한다고 하더라도 완전 박멸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살아남은 것들이 그 약재의 강한 새끼를 낳아 점차 세대가 진화한다면 그 약재의 강한 것들이 비중이 높아지면서 약재의 효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약재를 지속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처음에는 91%의 방제 효과를 보이다가도 4번 정도 연속 사용할 경우 20% 정도로 방제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작용 기작이 다른 약재를 번갈아 사용해야 하는데 이는 옆에 사진에 동그랗게 표시된 부분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살균제는 가, 나, 다, 살충제는 1, 2, 3, 제촌제는 영어 A, B, C 이런 식으로 나누어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살균제인지 살충제인지 제초제인지 알 수 있고요. 또한 기작이 같은 그룹으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알아보기 쉽습니다. 만약 상표형이 다른 살균제더라도 똑같이 가로 시작한다면 같은 방법으로 균을 죽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작용 기작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농약을 선택하실 때에는 상표명보다는 작용 기작을 우선적으로 보고 다른 약재를 2개에서 3개 정도 선택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약재 교호살포와 함께 해질녘 살포 등 약재 방제하실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이렇게 10가지 정도로 적어 두었으니 나중에 한 번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